네, 극심한 테마 장세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인데 우리 시장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국 증시 모두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시장의 본질을 꿰뚫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군단을 소개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테마주들이 기승을 나타내고 있어서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료, 비료, 음식료, 저희는 료장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출렁이는 이런 테마주 장세에서 저희가 리듬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말 그대로 테마주들은 테마입니다. 시장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출렁이고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주가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세 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김민수 대표 능력치를 테스트하는 시장이다. 정태근 팀장 모멘텀 부족. 염정 팀장께서는 가는 테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주들 투자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테마다. 사실 가긴 가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연말 정도부터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언론에서 이제 로봇 테마가 이제 단기성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도 로봇 테마는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한 섹터로 좀 자리는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로봇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 이유를 들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휴림 로봇이 이제 오늘 좀 급등하면서 로봇주를 좀 이끌었는데 나온 뉴스는 이제 휴림 로봇이 물류용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 뭐 수상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로봇 쪽에서 항상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실적인데 실적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이 좀 아직은 좀 적자 상태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로봇 쪽에서 이제 뭐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뭐 청소기 로봇 이런 쪽보다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을 좀 좋게 보는 입장인데 이번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물류용 로봇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 이쪽 섹터 이쪽 분야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좀 충분히 전망이 있다. 결국은 말이 로봇이지 공장 자동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물류 시장이라든지 물류 쪽이라든지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서의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오늘 사료, 비료, 음식료 그리고 로봇 테마까지 봤는데 특히 로봇 테마는 계속 가는 테마다. 이 중에서도 휴림 로봇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 갖고 계신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휴림 로봇의 오늘 이슈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휴림 로봇에 아직은 뭐 어떠한 로봇 한 종목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아직도 조금은 좀 시장 자체가 아직은 조금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그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은 이어나가기 어렵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저게 앞뒤가 잘려가지고 저렇게 돼버렸는데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비료하고 로봇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갈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테마라 봐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테마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가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살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로봇이든 사료든 이것들이 뭐 소위 말하는 정유적 분석으로 가능한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가는 테마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고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고 또 새로운 테마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급격하게 식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 저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산업용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로 만약 진화가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해서 AI 소프트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CES 2022에서 저는 그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로봇을 그 3종을 3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3개를 공개했는데 하나가 디스플레이 가상인간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예전에 레전드 이블에서 그 꼬마가 나와가지고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저는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산업용 로봇 물론 좋긴 하지만 이게 이미 저는 수없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게 되면 이 가상인간 AI 이게 좀 조금은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디스플레이에 있던 그 가상인간 지금은 디스플레이에서 2D로 보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3D 그리고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3D나 4D 이렇게 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산업용 로봇보다는 조금 AI 소프트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테마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그쪽으로 한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자, 혹시 말씀- 로봇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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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아닙니다. 하세요. 예, 일단 지금 로봇주에 이 말씀을 집중하고 계시니까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일정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코엑스인가요? 거기서 네, 맞아요. 월드 IT 쇼라고 그렇습니다. 이어져서 예, 방송 없으면 그런데 한번 가봐도 좋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도 예, 매경이 먼저다.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나오는 주제들 보게 되면 AI부터 뭐 이번에 6G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딱 하나 들어가 있던 게 로봇 관련된 쪽. 예. 그래서 혹시나 이 이슈를 통해서 뭐 일정과 관련된 쪽에서 어제부터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좀 쳐다봤는데 어제는 안 움직이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또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움직이는구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금 테마주라는 관점 쪽에서 앞서 염정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시장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됐으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갔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시중에 유동 자금은 남아 있고 네. 그 유동 자금이 갈 때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쉽게 쏠리고 그에 따라서 모멘텀 찾아가고 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능력치 테스트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이게 시장의 능력치도 능력치겠지만 개인적인 능력치죠. 내가 지금 매매를 이런 쪽에서 충분히 뭐 기술적인 부분이건 아니면 일정이건 뭐 어떤 것인 건 간에 나한테 강점이 있어서 매매가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같이 좋은 장 없습니다. 오히려 또 충분히 테마 순환매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어떤 대응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제약돼 있죠. 없죠. 네,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하다가 4번 성공하고 한 번째 실패해서 5번째는 4번 동안 수익 본 거 다 날리는 게 이 테마주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자꾸 꼬시죠. 맞아요. 내 종목은 안 가고 있는데 테마주는 움직인다. 그러면 왠지 저거 사면은 그 다음날 상한 걸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손길이 갈 듯 말 듯한데, 여기서 판단의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게 나는 지금까지 해봐서 테마주나 아니면 빠른 매매 자신 없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점점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 일단 가드를 좀 세우고, 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현금 확보와 시장의 변화를 좀 확인한 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테마주 자신 없으면 하지 말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내가 사면 꼭진 그 뭐랄까요, 그 이상한 마법은 늘 적용이 되죠. 제가 시장이 주는 마법이죠. 예, 네. 현대사료 차트를 보고 전 지금 아찔합니다.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배가 아파서 들어가면 그건 꼭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주들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 대출 받아서 투자를 1억 했다가 날려서 2년 동안 이걸 만회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그 이상의 수익이 나서 이렇게 잘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는 정말 쳐다보지 않고 늘 얘기하는 산업이 커질 회사에 길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전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테마주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비법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렇다 할 뚜렷한 테크닉 사실 없죠. 비법은 있습니다. 뭐예요? 비법은 있는데 그게 어떤 테마가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뭐 비법은 아니고요. 네. 솔직히 움직였었을 때 상대적으로 안 간 종목들 찾아다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비료 쪽이 안 간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또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금강철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야, 그 사이에 또 종목을 소개해 아니, 주시네요. 소개는 아니고 뭐 예. 소개가 아니라 금강, 철강. 네, 이 회사가 움직이는 오. 배경에 처음에는 뭐 정치 테마주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로 움직였다가 예. 나중에 회사가 보다 보니까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 이틀째 상한가 갈 때 예.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거 비료 관련주다. 특히 가축 분뇨 관련돼서 회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와서 그거를 잘 정제에다가 네. 액체 비료, 액비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또 모멘텀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비료 관련주구나. 라는 쪽을 아는 사람들만 또 매매가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이슈가 벌어졌을 때
어떤 주된 테마가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막 열심히 구글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관련된 쪽이 뭐 없나? 라는 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걸 연결하는 능력도 하나의 저희 능력치가 됩니다. 예.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긴 한데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야, 근데 한일 사료는 오늘도 최고가여서 한일 사료는 물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신의 영역인 그런 주식입니다.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 지인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주린이었는데 2020년도 주린이었거든요. 근데 주식을 안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종목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담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대사료 같은 이런 종목들을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자기는 이게 체질인 것 같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주식은 자기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러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일단 가니까. 이게 처음에 100만 원 했다가 이 100만 원을 또 수익이 10% 나면 얼마가 되고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계산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 다 말씀하시듯이 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를 좀 좋아합니다. 어떤 차트를 좋아하냐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바닥 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다 털려가지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상한가가 나온다든지 급등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봇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 한번 잘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패턴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굳이 테마주를 하고 싶다라면은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 최근에 뭐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 같은 경우도 크라운 제가가 강세였는데 그렇게 올라갈 거 저희도 모릅니다. 근데 뜨고 난 다음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뭐 윤석열 테마였다가 또 이게 또 과자값 인상 이런 얘기 때문에 올라간데 그건 저희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한가가 나왔을 때 뉴스를 보시고 이게 계속 갈 만한 테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뭐 저희들한테 참고를 저희들한테 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갈지 안 갈지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20년 그 주린이 그분은 정태근 팀장님께 상의를 해서 주식을 관두게 된 건 아니시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농담이었어요. 아니길 바래요. 그러면 저희 음식료주로 투자 의견을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주 얘기를 좀 했으니까 사실 그 사료주에서 시작한 음식료주까지의 상승은 곡물 가격의 추세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어떤 거시 환경을 전망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탑픽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들어볼까요? 음식료주 탑픽 뭘 꼽고 계십니까? 보라TR, 흥국 F&B, 염정 팀장께서는 음식료주는 관망의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탑픽을 왜 웃으시죠?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음식료주 투자에 있어서 이 곡물 가격,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얼마나 가져갈지, 이 지속적인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 곡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염정 팀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곡물가 인상에 대한 강한 상승, 강세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종목에서는 이제 관망을 드린 것은 지금은 이제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쪽으로 갈지 지금 사실은 조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곡물가라는 거는 이 곡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곡물가가 뭐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이제 곡물 생산량은 내년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의 곡물 생산에 대한 부분을 자국에서 내재화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고 한마디로 수출을 좀 금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곡물 생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제품으로 제품가로 판가로 전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장기적인 추세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 당장은 뭐 비료 사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우리가 식음료 관련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농심이라든지 뭐 농심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뚜기, 네, 아니면 오리온 뭐 이런 거. 네, 오리온. 그리고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이런 식음료 종목들의
같은 경우가 좀 장기적인 추세적으로는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은 조금은 테마 성격이 좀 짙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지금 움직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비료사료 관련주들도 지금 강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은 당분간은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그 가격을 많이 올렸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원재료 비용의 상승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주로 저희 작년 말부터 계속 봤었고, 근데 1분기엔 실적이 안 좋지만 점점 실적이 좋아질 것은 곡물 가격에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인데 미리 판가에 인상을 해서 가격을 올려놔서 기업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데 이런 부분들을 음식료 관련 주식이 이미 다 반영을 해서 올라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3분기부터 이런 곡물 가격의 슈퍼사이클을 반영한 음식료주들의 진짜 대세 상승이 나타날 것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모아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저희가 테슬라 담아가는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너무 강했나요? 네.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한번 드렸던 얘기를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네, 과거에 금리가 인상하고 예. 물가 압력 때문에 올라갔었을 때 나왔던 음식료 업종의 변화를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에 따른 실적과 그에 따른 변화, 특히 한 2015년도부터 17년도 사이에 나왔던 CJ 제일제당이나 대표적인 회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적도 늘어나고 주가도 점프업을 했습니다.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초기 단계. 네, 좋은 그래서 아이디어십니다. 예, 지금은 뭐 종목들 따라서 이게 혹시 테마일까 아닐까 그런 그렇죠. 쪽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혹시나 좀 안정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트에 한 종목 넣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게 가장 뭐 걸맞는 쪽은 뭐 CJ 제일제당이다. 예. 그리고 또 대상 이런 쪽 대상이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아직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게 되면 아마 주가의 꾸준한 변화는 계속 나올 것이고 어차피 실적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 흐름들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음식료 업종은 좀 길게 보는 것도 하나의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의 또 하나의 전략이겠다라는 쪽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살짝 보니까 한일사료인가요? 예, 네. 예. 이거 혹시나 좀 참고하시게 되면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입니다. 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하십니까? 제 기준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27% 급등인데 종가는 마이너스다. 조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식음료 쪽에서 이제 음료 쪽에 대한 종목들 롯데칠성이라든지 하이토질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 오늘도 또 2% 상승 유지하면서 뭐 지금 뭐 3월 이후로 계속해서 뭐 거의 한 30%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식음료 쪽은 또 시즌성에 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료 쪽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여름을 대비한 시즌성 음료 쪽을 좀 보게 되는데 네. 주가는 실제적으로는 한 4월부터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세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음료 관련된 종목들, 빙과류 관련된 종목들은 4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한여름인 7월부터는 꺾이기 시작해서 예. 3분기부터는 주가가 7월 이후로는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 식품 쪽에서 이제 음료, 빙과 그리고 뭐 에어컨 관련된 뭐 이런 관련된 이런 냉방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좀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로 시작해서 충분히 펀더멘털 투자의 가치가 있는 음식료주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의견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주.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현대중공업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재무 구조가 가장 안 좋아서 걱정이 제일 많았던 조선주인데 지금은 드릴십 수주 기대감으로 재무 구조가 제일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한 종목이 됐습니다. 기대와 혹평이 공존하는 이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혹대기, 정태근 팀장 올해는 글쎄, 염정 팀장님 유동성 확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을 뗐으니까 시장의 기대만큼 재무 구조가 가장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이 갑자기 또 빠르게 올라옵니다. 아, 그렇군요. 낙폭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무슨 얘기가 있나 싶어서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예. 삼성중공업 얘기를 하셔서 아마 중국 쪽에 무슨 얘기 나온 게 아닐까 아, 싶은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확인되면 또 바로바로 반영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볼 때 일단 그동안에 드릴십 관련돼서 특히 이게 아마 예전에 러시아 관련된 쪽에서 선사 쪽과 이어졌던 부분들 또 계약이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네. 또 그냥 안고 있었던 하나의 짐이었었죠. 이게 한 4척에 1조 2천억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또 팔릴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느 좀 또 아마 북해 쪽의 유럽 쪽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만큼 기술력은 좀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상대적으로 실적 나올 것 대비해서 좀 비싼 측면들 이게 좀 해소가 되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오늘은 뭐 시장이 호재 노출과 또 시장의 좀 불안감 때문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추세 흐름들은 여전히 좀 확장세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조선주를 얘기할 때 가장 지금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 2년 전에 받았던 수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이에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왔던 원가 부담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 신주성가 지수에 그 영향을 끼치게 됐을 때 이거 또 손해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번 1분기 때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대규모 상각 처리를 하게 되면 또 실적이 부진할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높죠. 근데 조선주는 항상 실적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당연히 고퍼죠. 네. 그 실적 돌아올 때는 주가가 여기 안 있습니다. 예. 저 위에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퍼에 사는 기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지금 반영은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점 쪽에서 큰 그림상으로는 어차피 지금 나왔던 신주성가 지수가 반영돼서 어떤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변화까지 같이 끌고 가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지금 받았던 신주성까지 높은 가격들이 반영되는 거는 그렇죠. 조선사는 실적이 폭증합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와 또 막상 헤비테일 방식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자금의 회수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지금의 부정적인 게 나중에 가면 또 완전 기회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한 관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한테요? 예, 예.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듯이 재무 구조가 가장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많았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악재를 딛고 해소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 정도 그렇게 좋은 호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근데 부담스러운 것이 오늘 강한 상승을 나타내다가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타이밍의 문제 같은데요. 예. 괜찮은데 저라면 기자재 업종을 사죠. 아, 그렇군요. 네, 가장 단가 인하 압력, 단가를 상승 압력들을 그대로 또 전가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쪽도 기자재가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조선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어차피 기자재도 조선이 가야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동서화이팅이나 한국화보 같은 게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주가 가야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그 앞에 자막을 보게 되면 조금 애매하게 볼 수 있는데 올해까지 무조건 적자입니다. 올해까지 무조건 적자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흑자 전환될 겁니다. 될 건데 그래서 저도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반기에 사야 되는 건지 하반기에 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슈를 알고 있는 거하고 이게 반영이 되는 거하고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조건 가는 건 맞는데 저도 상반기에 사야 될지 하반기에 살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다 털어냈어요.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제가 알기로는 다 안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조금씩 계속 저그 반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마 상하펀드로 이번에 매각을 한 건데 이 해양 플랜트가 안 나가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상품 가치가 없어요. 고철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털어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흑자 수준은 작년 초반부터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수주 받은 것들은 이미 납품 단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부판 가격이 올라가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 맞고 일정 부분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용접해가지고 물에 띄우기만 하는 데는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 비중, 후반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LNG선 같은 경우에는 원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그 영향력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받아놓은 저가 수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2020년까지 받아놓은 것들이 설계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도크에 들어가는 순간이 2년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이 그 LNG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이상 수주를 받아야 프랑스 GTT사에 10% 로얄티를 주고 이제 마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마진이 생기는 구조가 2021년 초반부터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반영이 되려면은 2023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23년부터 흑자가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그래서 상반기에 움직일 건지 하반기에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은. 그래서 아마 뭐 내년을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조선주는 저는 무릎 아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뭐 2년 뒤, 3년 뒤를 보신다라면은 지금 사도 무방합니다. 근데 상승하는 걸 보고 산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이제 조선주 흑자 전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카타르 노이즈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카타르가 지금 갑인 것처럼 보이지만 갑일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그 중국의 후둥 중화조선이라는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서 호주에서 4척 정도 LNG선을 수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척이 성공이 되고 난 다음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시운전했는데 바다에 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이걸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뒤부터 우리나라 쪽 LNG가 거의 몰빵식으로 수주가 들어왔거든요. 아마 시기를 보시면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물론 지금 최근에 러시아 제재로 인해 가지고 카타르의 어떤 LNG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카타르도 바빠졌어요. 네. 바빠지고 미국 때문에 더 바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데 맡길 곳이 없어요. 일본은 설계가 안 되고요. 네. 중국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지금 조금은 때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천억 이상의 흑자 수주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는 또 금방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삼성중공업의 목표가를 듣고 이야기를 지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 7,300원 그리고 7,000원에서 10,000원의 레인지를 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은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7,000원의 목표가를 주셨는데 삼성중공업 투자 의견을 아주 강한 뭐랄까요 수청바이나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 많이 해주셨는데 예. 일단은 드릴십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일단 확보는 됐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입니다. 아직까지도 2015년 이후로 이 삼성중공업은 적자 이후로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 적자 규모가 한 5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적자 규모를 급격하게 줄어내면서 내년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저 또한 지금 당장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이제 하반기를 좀 지켜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이 완전히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단은 뭐 7,000원 선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는 당분간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000원을 좀 어느 정도 좀 선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내부자 3분 중에 2분께서는 이제 7,000원의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는 의견이고 그것을 뚫고 1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어떤 투자 의견을 주신 정대근 팀장의 의견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증권사에 호평이 나왔지만 혹평이 나온 주식도 있습니다. 조선주 안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걱정스러운 투자 의견들이 나왔는데 조선주의 대표 애널리스트죠.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그 밸류에이션보다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2배가 넘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선가 상승의 호재도 있고 삼성중공업은 저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드릴십 매각으로 유동성 우려가 해소가 됐다.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조선주에 대한 선호도가 부각될 것이다. 최근에 시장에서 조선주가 흐름이 양호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 조선주 안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조선주 투자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조선기자재 투자를 권유하셨던 만큼 투자 매력이 여전히 있는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성광밴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염정 팀장님.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업 중에서 전 최선호주를 보고는 있는데 네. 지금 시점은 사실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뿐 아니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수급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4월 11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오늘 좀 대량 매도를 하면서 좀 상승폭을 많이 줄였고요. 현대중공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이제 조선업 쪽으로의 수급이 계속 몰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으로 수급이 몰린 부분은 아무래도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저도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사실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신규 IPO 할 당시에 공모가가 6만 원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사실 좀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현대중공업에 좀 어느 정도 좀 힘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님 한국조선해양은 어떤 투자 의견이신가요? 저도 동일합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는 솔직히 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조선해양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현대중공업이 어차피 지분의 79%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에 생기는 이익을 충분히 80% 이상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을 보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카타르 수중에서 한 45척은 이미 확보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본격적 상승이 나올 때 그때 가서 또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좀 일단은 두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선호주가 한국조선해양이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성광밴드 얼마나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김윤수 대표님? 지금 사도 됩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메리트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기자재 업종을 볼 때 일단 빠지지 않는 게 한국카본이겠죠. 예. 동성화인텍 시리즈는 당연한 것 같고 게다가 또 아마 이제 선박 관련돼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와 IMO 회사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강화된 정책을 봤을 때는 엔진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뭐 HSD 엔진 같은 경우도 꾸준히 봐야 되는데 그래도 성광밴드를 바라보는 입장은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최근에 증여를 했을까라는 부분들. 이게 또 하나의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의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피팅 밸브도 조선기자재뿐만 아니라 플랜트 산업 전반적으로도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 쪽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야, 지금 차트를 하나씩 돌려보고 있는데 성광밴드는 4% 플러스인데 장대 양봉이 나왔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2%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안에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크네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주가 좀 쉬고 시장이 약간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 차익 매물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런 차익 매물을 안고도 이제 누가 세느냐 그렇죠. 그쪽의 변화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10,000원대 최근에 올라가서 성광밴드 이 자리에서 뭐 사도 돼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부터 뭐 조금씩 모아간다 분할 매수한다라고 했을 그렇군요. 때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봉을 보시지 마시고 월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근데 저희 그렇지 않나요? 네. 이제 물리면 월봉 보면서 흐름 좋다 이렇게 안심하고 스스로 자위하고 일봉 보면서 괜찮아 우리는 장기 투자자야 월봉을 보면 돼 뭐 이런. 그렇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 해야 될 거. 이거 자꾸 찌르시죠? 아닙니다. 네.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아유, 대표님. 네, 그래서 더 정말 질문을 드리고 좋은 있습니다. 표현 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긴 한데 예. 좀 긴 시각을 바라보면서 대응할 때는 일단 일봉에 대해서 많이 올렸다 보니까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길게 보지만 지금은 타이밍은 좀 몰랐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한
살려고 했던 거 20% 30%만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를 맞춰가는 작업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어려운 주식시장 오늘 금요일장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조선주까지 저희 내부자들과 함께 명쾌한 해답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SC팀의 염정팀장,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